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지훈의 낙화라는 현대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낙화라는 시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문학에서 이 내용과 형식에 관한 즉 내용과 형식의 관계성 또는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은 크게 놓고 보면 내용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 정도가 되겠죠? 주제나 작가의 의도 이 정도가 될 거고, 형식은 그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크게 볼 때 문학의 네 갈래에 대한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 시 안에 어떤 들어있는 형식, 운율이라던가 좀 구성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당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주제를 만들어 나간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지훈의 낙화에서는 내용은 어떻고 형식은 어떤지,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떤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고 영향을 주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는 작품을 한번 다 보고 공부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학 작품을 볼 때 당연히 제일 먼저 제목을 보고, 자, 이 제목을 통해서 나름대로 힌트를 찾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럴 때 이 낙화는 어떤 유형의 제목일까요? 우리 시에서 제목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제목과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루어진 제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자, 낙화 그냥 보면 그냥 단어처럼 보이죠. 그죠? 떨어진 꽃 이래서 단어처럼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 낙화 같은 한자어는 문장으로 봐서 꽃이 떨어지다, 자, 요렇게 해석하는 게,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세영 시인의 등산이란 작품도 있는데, 이 등산도 단어가 아니라 산을 오르다 해서 문장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제목은 꽃이 떨어지답니다. 자, 이래서 딱 제목만 봤을 때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뭐다? 꽃임을 알 수 있고요. 그죠? 이게 시적 대상일 거고, 자, 꽃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빠진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목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 그러면 이거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까요? 자, 꽃이 떨어졌어. 자, 그러면 누가 이 꽃을 떨어뜨렸을까? 언제 이 꽃이 떨어졌을까? 어디서 이 꽃이 떨어졌을까? 그죠? 무엇을은 꽃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떨어지다. 여기 어떻게로 보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왜. 자, 그러면 꽃이 왜 떨어졌을까? 또는 꽃이 왜 떨어졌다라고 얘기할까? 자,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시를 읽으면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낙화라는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꽃이 지기로소니라고 했는데, 자, 역시 이 꽃, 좀 전에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했지만 시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꽃이 지기로소니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다라는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강의 이미지로서 꽃이 진다, 즉 소멸의 이미지죠. 그러면 결국 이 시는 시적 대상인 꽃이 소멸, 없어지는, 즉 부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개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어떤 시의 어떤 팁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화자가 이 지향하는 대상, 우리 지향과 지향은 구분할 줄 알죠? 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자, 부재하는 시, 즉 부재하는 상황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화자는 슬픔, 외로움, 그리움 이라는 정서를 드러낸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향하는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나오면 항상 화자는 슬픔, 외로움,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 앞 글자만 따서 슬외그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슬외그 알겠죠? 자, 물론 그런 게 그렇긴 합니다. 시에 따라서는 슬픔을 강조하는 시가 있고 또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항상 세트예요. 외로움과 그리움을 강조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향하는 대상이 부재하는 경우는 스웨그, 슬픔, 외로움, 그리움 중에 슬픔이나 외로움, 그리움 이런 정서가 항상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자,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면 시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바람을 탓하랴 이거 의문형을 사용했지. 자, 시에서 의문형이 사용되면 선생님이 머릿속에 세 가지를 떠올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서리법, 두 번째 문답법, 세 번째 질문 형식으로 의도 강조.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 시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순서대로 먼저 서리법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서리법이란 거는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질문이 아니고, 맞죠? 어떤 의문형을 띠고 있지만 질문의 의도가 없는 것을 서리법이라죠. 자, 볼까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할 수 없다. 맞죠? 이렇게 평서문이나 또는 감탄문의 형식으로 바꿔진다면 의미상 이거는 서리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지금 바람을 탓할 수 없다. 결국은 꽃이 지는 것은 뭐다?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시를 공부할 때 역시 또 알아두면 좋은 팁을 한 개 가르쳐 줄게요. 자, 그게 뭐냐면 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시어로서 비, 바람, 눈, 서리. 자, 요 네 가지 시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시어가 그 시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시어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윤동주의 시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별은 항상 반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서 어떤 이상이나 꿈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희망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별이 바람에 스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죠. 그게 오늘 밤입니다. 우리 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데 별이 바람에 스치는 상황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바람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은 바로 뭐다? 시련과 고난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시켜가지고 같이 보면 좋은 게, 자, 이런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시련과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자, 이런 태도를 우리는 지조와 절개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이 지조와 절개를 간습적으로 상징하는 시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군자 매, 난, 국, 죽. 자, 이 사군자에다가 2개 송, 백. 자, 그래서 자, 매화는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대나무, 송은 소나무, 백은 잣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시어가 나오면 이런 시어들은 거의 다 지주와 절개를 관습적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왜 같이 묶어서 말해줬냐면 비바람 눈설이 즉 시련과 고난이 나오면 이거를 극복하는 어떤 시, 어떤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시는 보통 지주와 절기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 공부해 봐라고 한번 같이 팁으로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바람을 탓하랴. 바람을 탓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바람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즉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정적 이미지로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람은 좀 전에 쌤이 예로 들어줬던 윤동주 시에 나오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 때 이 바람과 유사한 연결되는 시어입니까?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시어다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두 개는 시에서 똑같은 바람이지만 다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주렴 밖에 우리 주렴이라는 거는 우리 뭐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요런 발처럼 생긴 거 있죠? 요런 커튼처럼 이렇게 열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를 주렴이라고 합니다. 자, 그 주렴 밖에 성긴 듬성듬성 있는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살아 없어지고. 자, 우리 별이 살아 없어진단 말은 진짜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인단 말은 무슨 말?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서 새벽으로 이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기촉도 울음 뒤에. 자,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놔둬놓고 조금만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라고 했는데 자, 멀리 있는 산이 다가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이 다가올 수는 없죠. 산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으로 관습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한 개인데, 즉 산이 가까이 보인다. 보이는 것을 보통 산이 다가선다, 다가온다라고 간습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날이 밝은 거죠.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산이 다가서다라고 즉 움직이는 생물처럼 표현한 화류법을 사용해서 아침이 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네 개의 연에서 즉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라는 김종삼의 시와 공통점이 나오죠. 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촉도 울음. 선생님이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기촉도 울음. 자, 울음은 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슬픔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럴 때 화자는 꽃이 지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런데 화자가 슬프다고 안 하고 누가? 기촉도는 소쩍새를 말하는데 자, 이 소쩍새가 운다,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표현법상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 분명히 알 거예요. 바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감정이입은 항상 감정이입이 나오면 감정이 이입된 대상, 즉 소쩍새는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객관적 상관물.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은
우리 시에서는 감정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닌 자연물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건 또 표현법보다 네, 의인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이입이 사용되면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자체는 의인법.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다르게 풀면 의인법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또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 감정이입의 조건 3가지 자, 요거를 가르쳐주고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영상으로 찍은 거니까 자, 감정이입의 조건 3가지 자, 요거 한번 공부하고 갑시다. 아는 사람은 영상 빨리 뛰어넘어도 됩니다. 자, 우리 감정이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감정이입은 정의를 내리면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의 감정처럼 표현하는 표현 기법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대상. 자, 이 다른 대상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드러냅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감정이입의 정의인데 여기에 따라서 감정이입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감정이입이라고 안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감정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소쩍새 울음할 때 그 울음처럼 감정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울음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정을 다른 대상의 감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즉, 내가 운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기촉도가 운다, 소척새가 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대상의 감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자, 그렇지만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죠? 즉, 화자의 감정이죠. 우리가 시에 따라서 화자의 감정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 감정을 되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면 이거는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알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감정이입의 조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이 지기 때문에 촛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촛불을 꺼야 하는 이유가 꽃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날은 밝아오고 있고 꽃이 지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촛불을 끄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은 방 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여기 요렇게 보면 지금 전부 다 이제 밖에서 꽃이 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적으로 뜰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촛불을 꺼야 하리. 자, 여기는 이제 방 안에서 자, 미리 묶어줄게요. 미리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방 안에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공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보이네요. 자,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우리 그림자는 해가 떠야 그림자가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이 와서 해가 뜨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도 관련이 되겠죠.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우련은 희미하게 이제 불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 먼저 표현법 한 개 체크를 할게요. 자, 울은 불거라. 자, 이거 불어라. 어라가 붙었는데 이거 문장 종결형 중에 뭐죠? 설마 이거 보면서 명령형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자, 우리 북다라는 형용사에 어라가 붙으면 이거는 감탄형이 됩니다. 자, 우리 감탄형으로 끝나면 표현법이 뭐가 된다? 바로 영탄법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 영탄법을 통해서 와, 불거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이 꽃이 아름다움을 또는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자, 하얀 미닫이에 붉은 꽃. 자, 지금 뭐가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나요? 자, 하얀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보이죠. 자,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하얀 미닫이를 강조합니까? 붉은 꽃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붉은 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붉은 꽃의 색감, 아름다움을 색채 대비를 통해서 그리고 영탄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묻혀서 사는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묻혀서 사는 이가 누굴까요? 묻혀서 산단 말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산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화자입니다. 즉 세상과 단절된 화자를 말하는데 자, 그 화자의 고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고운 마음은 뭘까요?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화자는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네,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 요거는 꽃이 지는 거를 슬퍼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개 더 이제 좀 체크해 줘야 될 건 한 개는 화자는 그냥 본인을 그냥 나의 고운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묻혀서 사느니 마치 남 얘기하듯이 표현하고 있죠. 자, 그거는 바로 화자가 이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관조적 태도라는 거는 좀 대상에게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려고 하는 듯한 자, 이런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역시 화자는 그러니까 이런 관조적 태도를 통해서 이 슬픔이란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슬픔을 막 분출하기보다는 뭔가 절제하려는 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운 마음을 아는이 있을까? 저하노니 이랬는데 저한단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자, 왜 그러면 화자는 왜 이런 내가 슬퍼하는 거를 누군가가 알까 두려워할까? 그 이유는 바로 위에 화자는 바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묻혀서 사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뭔가 좀 멀리서 관조하고 바라만 보고 싶은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까봐 그러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스스로 단절된 채 뭔가 간조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자, 정확하게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 꽃이 지는 아침에는 화자는 울고 싶어라. 이렇게 어떤 화자의 슬픔이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화자의 정서가 가장 집약된 표현이다. 집약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화자는 자신의 어떤 슬픔을 드러내는데 자, 그러면 왜 슬플까? 바로 이 화자가 이 아름다움 그 이유는 아름다운 꽃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아름다운 미적 대상인 이 아름다운 대상인 꽃이 이제 지고 나니까 슬퍼하는 화자의 어떤 슬픔이란 정서를 드러내는데,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뭔가 이 아름다운 대상이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 바로 무상감까지 무상감까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6줄은 화자의 내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시는 뜰에서 방 안으로, 그리고 화자의 내면으로, 이렇게 화자의 어떤 공간적 배경 또는 그 대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화라는 시를 한번 쭉 봤는데, 물론 보면서 선생님이 팁이라고 해서 좀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살펴봤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제목과 관련 지어서, 자 꽃이 떨어지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 꽃이 떨어지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누가 꽃을 떨어뜨린 겁니까? 이건 바람. 여기서는 바람이죠. 자 그런데 이 바람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었다. 자 그러면 언제? 바로 어떤 밤에서 아침까지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이거는 뭐 꽃은 뜰에서 떨어졌죠. 물론 이 뜰에서 방 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자의 내면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꽃이 떨어지는 것을 왜 바라보느냐, 또는 꽃이 떨어진다라고 왜 말하고 있느냐, 꽃이 왜 떨어졌느냐, 이런 건 뭐 자연의 순리인 거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자 거기에서 아름다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무상감도 느끼는, 자, 그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문학의 내용과 형식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문학의 내용과 형식으로 연결시켰을 때, 자 이 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화자의 이 슬픔이라는 정서를 분출하고 있죠. 절제 안 합니다. 왜? 여기서 뭐 기촉도 울음이라든가 뭐 우렴불거라 이런 감탄이라든가 뭐 울고 싶어라라든가 이렇게 슬픔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 시는 절대 감정을 절제하는 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감정을 이게 절제하고 참는 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를 읽어보면 뭔가 이거 되게 감정이 막 분출되는 시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절제된 차분한 시 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차분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막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형식적으로는 감정을 절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되게 한 행이 짧게 구성됨으로써 되게 간결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절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뭔가 관조하는 듯한,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듯한 어떤 느낌을,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시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와 관련해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해보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내용적으로는 감정을 슬픔과 감탄 이런 감정을 분출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절제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차분하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조지훈의 낙화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뒤에 보면 핵심 정리 도 있고요. 그렇죠? 핵심 정리 부분, 특히 주제라든가, 자 그다음에 요런 절제된 형식, 자 그다음에 요런 어떤 예스러운 시어랑 어조 분위기, 어떤 고풍스러운 분위기,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자 이런 특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이 뒤에 나오는 더 읽어보기
작품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낙화 시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